진병길 원장님의 인사말에 이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구준비는 아닙니다. 그죠? 구준비는 아니고 정말로 봄비입니다. 봄비. 그 봄비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 이름에도 시우라는 말이 많이 듭니다. 시우.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비도 때에 맞추어서 내리면 정말로 이렇게 좋죠. 봄에 정말로 내리면은, 단비가 되고, 정말로 여름철에 장마가 내리면은 정말로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든 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도 때에 맞추어서 내리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좋은 부분이죠. 아마 선생님도 또 아마 때에 맞추어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아마 굉장히 아마 좋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오늘 또 하루 뭔가 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준비는 열심히 하고 옵니다만은 끝나고 나면 또 죄송하다는 늘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또 열심히 마음껏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은 유적 중심들이 좀 여러 곳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라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유적과 관련되는 강의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신라 역사의 중심 유적, 신라 왕궁. 신라 목차가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왕경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정말 죄송합니다. 신라 왕경이 어떠한 것인고 또 신라 왕경의 중심인 왕궁 그리고 왕궁을 주변을 보호했던 문천 요 세 가지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경주 기본적으로 하면 요 강의는 한 15분 정도는 아마 들었던 강의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신라 도시계획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니까 이거 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신라 왕경의 모습, 왕경이라는 것은 임금 왕자의 서울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사는 도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일반 시민들이 사는 도시가 수도라면은 예전에는 고대 사회에는 이 사유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왕이 사는 도시라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 시대를 우리가 흔히 뭐 신라 왕경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신라 수도였던 경주는 왕경이었던 경주는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화려한 금제의 공예품들이 흔하게 출토되어 있어서 황금의 나라 신라라고 한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일제강점기부터 우리가 금관총, 뭐 서봉총 여러 유적의 발굴을 조사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금 제품들이 화려하게 이렇게 출현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신기하죠. 그 무덤 하나 파면은 금관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어떤 화려한 금제 허리띠 또 금제 귀걸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금속 제품들이 확인되죠. 그래서 신라는 황금의 나라 신라라고 우리가 붙인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신라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황금의 나라 신라를 한다. 그리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보면은 신라 전성기의 모습들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경도 그죠? 서울이죠. 경도에 1360방으로 구획된 도시계획 위에 178,936호로 집들이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수치로 밥을 지어 먹을 만큼 경제가 번성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1360방입니다. 1360방. 1360방, 요 방자는 모방자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 구획을 만든 것을 방자랍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어디가 넣는가? 방에 들어간다죠. 왜? 방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에 들어간다 하고, 우리가 모는 종이를 방안지라 보통 표현합니다. 모는 종이를 이렇게 방안지라죠. 그래서 이제 사각형 구조물을 가지고 이렇게 방위를 하는데, 이 방이 1360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의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을까? 라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발굴 조사에서 고고학적으로 나온 자료가 160m 곱하기 140m. 그러니까 이제 도로 폭을 이렇게 그 중심에 잡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140에서 160 정도 되는 사각형 블록이 1360개가 있었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도시계획과는 수준 차이가 납니다. 계획상에서. 왜냐하면은 요즘 같으면은 뭐 도로를 내다가도 사유재산이 있으면 도로가 약간 휘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는 왕이 모든 왕토기 때문에 왕의 땅이기 때문에 반듯반듯하게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날의 도시 계획보다는 훨씬 더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140 곱하기 160m의 방형 블록이 1360개 있었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구획 이후에 178,936호.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기에 6호까지 끝자리까지 가고 호자를 여기 딱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인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고대 사회에서 1호당 대부분 5인 기준을 잡습니다. 5인 기준으로. 5인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178,936호 곱하기 5 하게 되면 거의 90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100만 정도로 대부분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납니다. 아, 신라 사람들은 전성기 때 100만이 살았구나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5 곱하기 하니까 여기 100만 정도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은 학자들이 여러 개인이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은 아마 가구 호자를 쓰지만 아마 사람의 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경주가 거의 한 26만 정도 됩니다만은 지금 또 천년도 훨씬 이전에 경주에 17만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당의 장안성이 채 100만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나라의 평성경이 한 10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기준으로 이 17만 명은 1700만 명입니다. 1700만. 오늘 서울 버금가는, 그죠? 사실 그 정도 인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크로드의 그 출발점이자 뭡니까? 종착점이라 하는 이유가, 그죠? 로마도 그때 한 4, 5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끊임없이 와서 경주 고분에서 뭡니까? 로만 글라스, 유리 제품, 로마 제품의 유리 과투 제품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대한 도시였다. 중국의 장관과 더불어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어떤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깜짝 놀랄 수 있는 것은 수추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수추로. 이 상상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수추로 밥을 해 먹는 게 좀 귀하게 밥을 해 먹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열을 내어서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오일도 없고 원자력도 없고 석탄도 쉽게 개발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열 에너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숯하고 장작, 나무 땔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 땔감으로 한다 되면 굉장히 이게 뭡니까? 그름도 나고 굉장히 부피도 크죠. 근데 사실은 이 고급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 굉장히 부피도 적고 화력도 강하고 또 거스름이 없기 때문에 화려한 집들의 뭡니까? 그림 같은 것을 또 그 피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1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두 집에서 밥을 해 먹었다. 그죠? 그럼 그 많은 에너지가 요즘 또 뭐 석유 파동이라든지 뭐 전기 굉장히 이렇게 한데 그때 당시에 이게 모든 것들이 수출로 신라 왕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물자가 경주됩니다. 우리가 그 숯만 들었겠습니까? 그 이외에 정말로 많은 부산물들이 식량들이 서울로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련 스님이 그렇게 우리가 화려했던 도시였는데 이 신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련 스님이 이제 경주에 오시죠. 이련 스님이 이제 경주에 오시는데 대구 경산 장산에서 이제 오시는데 딱 보니까 야 신라가 멸망한 지 300년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도 시내에는 그 도심에는 이 서라벌에는 탑과 절들이 줄지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그 이련 스님의 표현은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왔다, 그죠? 그 사사성자 탑탑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절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많고 탑들은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줄지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라가 정말 화려했던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외국의 어떤 사진들을 보게 되면 미얀마 같은데 어떤 밀림 속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황금의 탑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타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아마 이련 스님이 경주에 왔을 때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시 돌아가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신라의 가장 오래됐던 궁성이 월성입니다. 월성.
예, 월성이죠. 이렇게 반달 닮았다 해서 고려시대부터 반월성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 이게 월성.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을 보게 되면 사각형 조만하게 사각형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성동동 원지가 있고 용광동 원지가 있습니다. 요 1라인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요런 사각형 블록 하나가 뭐냐면은 140 곱하기 160m 블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1360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1360개를 구획을 하게 되면 경주 분지 내에서는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년 전까지만 하도록 KTX 노선이 포항 가는 KTX 노선이 건설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학자들은 아마 1360방은 아마 상징적인 것일 거고 아마 1360방과 360방 기록이 딱 두 개만 나온다. 삼국유사에 1360방, 360방 나오니까 360방인데 좀 많게 하기 위해서 1360방이었고 경제 분지에는 그 정도 360방 정도 있었다라는 견해를 저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항으로 가는 KTX 노선을 이렇게 근천 그 지역에 이렇게 발굴 조사하게 되면서 거기에 사각형 블록의 도시계획이 확인됐습니다. 대개그가 그래서 경주 중심에서 인접 지역에 있는 곳의 모든 것이 방에 구획되어 있어서 1360방이라는 개념가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너무 많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울산으로 가다 보면 말방지에 있어요. 말방. 그죠? 그러니까 방의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말방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외동까지가 다 구획되어 있었으면 1360개가 다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뭐 우리 그 안강기계까지죠. 대부분 다 이렇게 방이 구획되어 있어서 아마 1360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한 20년 전에 위성 사진입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월성입니다. 월성. 신라의 가장 월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궁궐이 있으면은 나중에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만 궁궐이 있으면 궁궐 주변에 이렇게 성으로 샀죠. 과거로 샀고 안에 성인데 그래서 성곽이라고 보통 표현인데 이게 방어시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 월성 주변에는 방어시설이 없습니다. 월성 자체만 이렇게 방어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 경주 지역이 해발 고도가 3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게 분지죠. 그렇게 경주는 굉장히 그 대구와 경주는 굉장히 분지다 보니까 여름이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발 30m다 보니까 지금은 댐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보문단지 이후에 있는 덕통댐 이게 이 전체에 물이 흘러내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북천이라 하기도 하고 동천이라 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 북천이라 하기도 하고 동천이라 하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어떠냐면 지금 이렇게 큰 강을 이루고 있지만은 예전에 물이 흩어지면은 그 수지형 가지라서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낮은 걸로 이렇게 퍼져가는 거죠. 그냥 불모지 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전체가 이렇게 막 흩어져 지그재그로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형상은 이제 서천입니다. 서천으로 이렇게 다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는 부분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아마 도시를 이렇게 이 분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 이제 월성이다 보니까 그래도 성곽시설은 여기 남천 있죠. 성곽시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 산성, 선도산성, 그죠? 남산 신성, 그다음 명말성, 북쪽에는 포항가고 있는 북형산성, 대부분 이게 그 주변에 산성으로 해서 도시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특징입니다. 이게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면에서 보면 신라만의 가장 독특한 어떤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산성에 의해서 대부분 이렇게 신라를 보호한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중에 원래 궁성이 이쪽 중심이었습니다만은 고려시대부터 이제 그 중심이 어디로 옮기냐면 이 분지 개간하면서 분지 쪽으로 합니다. 여기 읍성인 읍성. 그러니까 이제 읍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지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천이라면 읍성에 어떻게 보면 동쪽이 있기 때문에 이 동천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 읍성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북천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남천, 이쪽에 서천.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의 동천, 남천, 북천, 서천은 경주 읍성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명인 부분이고 그러면 선생님 신라시대에 박예거시의 부인 아령 부인이 동천에 못 가 했을 때 그거는 셈천자 형태를 씁니다. 하천천자를 쓰지는 않고요. 아마 동쪽에 어떤 셈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띠기 때문에 이제 요 지명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이름도 원래 있습니다. 그 경주 문천 같은 문천이라 하죠. 남천을 문천이 아닙니다. 목이 문자 이렇게 써서 문천이란데 아마 그것은 그 지역이 나중에 월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자를 파고 물이 고여 있다 하다 보니까 아마 뭐
모기가 많아서 부대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 아마 문천이라 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름 가지고 이렇게 추측해 상상을 해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고 요랬습니다. 요 전체를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상황은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선생님들 계신 곳이 뭡니까? 소도사 아래 요 지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60방이라는 거 이제 확인돼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주 시내를 가보시면은 도시 자체가 반듯반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경주 시내가 어떻게 도시가 이렇게 반듯반듯할까? 160m 정도로 이렇게 사각형 블록으로 딱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시내를 처음 오는 사람들 보면은 한 바퀴 돌면 거기가 거기 같습니다. 왜? 사각형 도시로 이렇게 분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신라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경주 읍성도 반듯하게 나오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신라 시대의 도시를 만들고 그러면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 시대에 왔다고 해서 고려 시대 사람들이 신라 시대의 도시를 그 도로를 없애고 도로 가운데 집을 짓고 이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도로는 신라 시대 사람이 이용했으면 고려 시대 사람들도 이용하고 조선 시대 사람들도 이용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 도로의 폭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경주 시내 도시내는 이렇게 발굴 조사도 하는 부분들은 도로 합을 조사하면은 뭡니까? 신라 시대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시내 가운데도 발굴 조사를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주는 아스팔트 걷으면은 신장로가 나오고, 그렇죠? 신장로 밑에는 조선시대, 그 밑에는 고려시대, 나머지 신라시대. 이렇게 도로가 켜켜이 이렇게 시루떡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라시대 도로를 오늘도 걷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말 타고 다니지 않고, 이제 차 타고 다니는 것 뿐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은 대부분 발굴조사에서 도로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확인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초록빛으로 되는 부분들은 이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유적 조사하고 요 유적 조사하면 당연히 어떻게 반듯하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경주 시내를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다 사각형으로 블록으로 반듯반듯합니다.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대부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월성에서 쭉 가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전랑지입니다. 빨간 부분 이 전랑지죠. 그러니까 이제 경주시청을 이쪽에서 이제 동천도로 옮겼죠. 동천도로 옮겼습니다. 우방 아파트에 동천도 옮기니까, 그러면은 경주시에서 우리가 뭡니까? 방문 이쪽에서 쭉 해서 여기 다리를 올렸습니다. 이게. 다리를, 동천에 다리를 놔서 경주시청 쪽으로 쭉 이렇게 연결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전랑지입니다. 1996년도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 부분인데, 보시면 이 도로를 쭉 해서, 여기 시청입니다. 이 쭉 이어져야죠. 근데 요 유적들 지금 보면 잔디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전랑지라고, 요 지금 복원되어 있는 남고로, 이 성벽입니다. 성벽. 요렇게. 성벽줄 폭이 보이죠? 이렇게 성벽이 10m 간격 폭을 쭈르륵 논두렁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이 성벽이. 그러니까 성벽 위에 사람이 여기 집터 살죠. 집을 제거하면 성벽이 꾸르 내려가고 밑에 하면 2, 3m 정도 성벽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전랑지대. 유적 이름이 전랑지가 아니고, 우리가 큰 건물을 전각이라 하죠. 대웅전, 무슨 전, 대적광전, 이렇게 큰 건축물을 이렇게 전이랍니다.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회랑, 불국사 가면 회랑했죠. 그러니까 큰 건물이 있는데 회랑까지 달려있는 터.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전랑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 명칭이 전랑지가 아니고, 이제 큰 건물터가 있고, 회랑이 구조를 갖춘 건물지가 있었던 것이 전랑지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이쪽 지역이 무슨 도입니까? 이쪽 지역이 동부동이 아니고, 성동동이죠. 성의 동체. 성동동 유적지로 아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근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 전랑지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여기 안내판 보면 아마 성동동 사적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도로는 어떻게 지금 여기 앞에 가면은 탁 도로 차단 마크가 크게 이렇게 되죠. 우회하시오 이렇게 좌회전하시오 이렇게 보통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어떻게 그대로 여기 도로가 나온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요 명암이 여기 전랑지 도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거기를 중지했냐라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전랑지라고 불리는 곳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궁이다. 신라 시대의 궁궐 중에 있는 북쪽에 있는 북궁이다. 월성이 북쪽에 있는 북궁이다라고 하고 궁궐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이곳이 일반 건축물로 고대 사회 신라에서 특히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은 뭐가 있겠습니까? 왕궁 또는 사찰 이거밖에 없죠. 아니면 관청 이렇게 되는데 관청은 관청 스타일의 건축물이 설계도가 있고
궁궐은 궁궐 나름대로 설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찰은 어떻습니까? 사찰도 사찰 나름대로 그런 있죠. 들어가면 일주문이 있고, 사천왕문이 있고, 나중에 양쪽에 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금당, 법당이 있고, 양쪽에 뭐 이렇게 강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구조물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 관청이나 뭐 그 사찰이나 궁궐 특징이 있는데, 이 구조물은 관청 건물도 아니고 사찰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궁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그럼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게 궁궐터라고 생각하는데, 궁궐터라는데 이게입니다. 궁궐 가운데를 도로를 내고 이렇게 한 거는 아마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도 야 이건 너무 좀 심하다.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여기 옆에 있는 주민들 어떻습니까? 빨리 도로 나서 땅값도 오르고 딱 이게 바로 정통으로 가면은 그 경주시청으로 가는 길인데 그죠? 신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염원했지만은 그래도 문화재를 조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래도 왕궁일지도 아직도 불명확함에도 모르고 거대한 유적도 있고 완전히 발굴조사도 되지 않다. 부분적으로 발굴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완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큼 보존해야 된다 해서 도로를 차단하게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잘한 선택이죠. 정말 잘한 선택이라십니다. 자,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 전체 스케일 보십시오. 거의 200m 가까이 대형 건축물입니다. 오늘날 뭐 학교 건물 같은 거 거제하죠. 그죠? 거의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왕궁이 아니면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경주 옮긴 구역입니다. 구역이고, 여기가 요 부분을 제가 직접 발굴했던 부분이 여기는 이제 김용탁 산부인과 더 좋은 마음 좋은 병원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경주 세무서부지입니다. 이제 요 세무서부지 두 쪽에 이제 발굴 조사를 하면서 했죠. 왜? 벌써 이 도시 계획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알죠. 조금 전에 아까 이렇게 점선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죠. 원장님은 산부인과 원장님 이야기하죠. 야, 여기에 건물 지을 때 유적이 없었다. 그런데 뭐 다시 증축하는데 옆에 판들 뭐 있겠나? 아닙니다. 한 4m 밑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파니까 당연히 나오죠. 왜? 도로 어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남겨 있죠. 뭐, 나라 멸망하고 도망가도 도로 기반 시설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신라시대 도로 우리가 그대로 쓴다 했습니다.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고. 단지 이렇게 큰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역을 만들면서 이렇게 불모지 땅을 휘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마음좋은 여기 경주세무서 부지, 이제 그 철거하기 전이었어요. 새로 짓기 전의 모습이죠. 그러면 도로가 어떻게 나야 되나? 이렇게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 도로 기존 도로 있고, 요 도로 기존 도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후대에 보완했기 때문에, 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건물, 도로는 어떻게?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당연히 도로가 나와야 된다. 그죠? 당연히 도로가 나와야 돼. 도시계획상 우리 방리로 했기 때문에. 그죠? 그 하부에 도로 구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황룡사 지역입니다. 이런 형태의 도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게 확대했기 때문에 굉장히 돌이 큰데, 보통 보면은 한 3, 4cm 정도, 큰 건 한 10cm 정도, 그렇게 이렇게 강에 있는 잔도를 이렇게 쭉 깔게 됩니다. 이런 신라시대 도로를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경주박물관에 가면 미술관 1층 로비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각형 유리로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신라시대 도로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 건물 지을 때 그 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 신라시대. 그러면 박물관 건물 지으면서도 그 아래 도로가 있던 부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발바닥에 이렇게 그 유리로, 강화 유리로 해서 이렇게 신라시대 도로 일부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니고 요 사이에 이제 흙들이 다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발굴조사로 다 이렇게 밝게 되다 보니까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마차가 다니기 때문에 마차 바퀴 홈이 쭉 이렇게 고당처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기는 중복돼서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흙 진흙 같은 데 이렇게 다녔을 때 보면 요 마차 폭은 130이구나. 그럼 여기는 마차 폭이 130 정도가 되면 요거는 아마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마차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한 뭐 150, 180 넘으면 이거는 짐을 실으라는 그 마찰 수 있다. 그러니까 도로폭 같은 거 갖고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도로는 일본과 중국이 없습니다. 신라만의 독특하게 밤자갈을 깔아서 신장로처럼 신라시대의 도로를 신장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를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죠? 이렇게 계속 쌓이는 계속 시대를 떠나서 그 도로 부지는 계속해서 도로를 거의 시루떡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인 거예요. 옆에 역시 도로 옆에 배수가 있어요. 그죠? 요즘도 도로 옆에 배수가 있듯이. 단지 없는 거는 뭡니까? 전봇대만 없어요. 전봇대와 지하 통신선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나마 그 경주 도심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그 이제 월지죠. 월지, 이제 월성, 그 다음에 이게 저게 낭산 끝자락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보분단지 가는 쪽인데 요 지역은 그래도 도시계획에서 유적지를 보존돼 있습니다. 보존돼 있습니다. 원래 모습도 그대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논두렁길들이 이게 이렇게 삐뚤삐뚤하지만 이렇게 일선으로 가죠. 이 논두렁길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또 왠지 모르게 이렇게 사각형 형태 느낌 자체가 사각형 형태가 많이 나죠. 느낌 자체가. 이것은 경지 정리에서 이렇게 사각형 느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신라시대 사람들이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도로 가운데 하나의 방이었기 때문에 그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시대도 사람 별로 안 살고 조선시대도 사람 별로 이렇게 안 살다 보니까 땅이 넓으니까 이제 경작을 하겠죠.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생산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법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 쪽은 어떻습니까? 불모지 땅이죠. 왜? 도로는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밤자갈로 깔고 진흙으로 다지고 또 밤자갈을 깔고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또는 뭐 천년 이상 동안 늘 이렇게 마차길로 사람길로 다니다 보니까 이 도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시멘트처럼 딱딱해지죠. 정말 굽고 구도 갖고 딱딱해지다 보니까 이 곡물을 뿌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나무 뿌리라든 이런 것은 이게 뭡니까? 이 뿌리를 타고 내려가야 이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도로로 있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뿌리가 내려가지니까 그 농작물 자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깨가 없습니까? 농사 안 되는데 계속 뭐 갈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기 갈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농사 잘 되는 데는 농사를 짓고 농사가 잘 안 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서 필요한 돌들을 이렇게 안 내릴 곳이 이렇게 모아두죠. 모아두니까 이게 뚝 뭡니까? 논두렁이 되는 게 논두렁. 그는 이게 논두렁 되는 거죠. 요즘 경운기 다니는 그런 논두렁이 되는 거죠. 왜? 그 자리가 농사도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발굴해 보면은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신라시대 도로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도로 흔적들이 어떻습니까? 반듯반듯하게 남겨져 있다. 그러니까 남들은 경주 박물관 사거리에서 쭉 이렇게 보문단지 가는 그죠? 우리가 산업도로 합니다. 그죠? 배반 사거리에서 이 포항으로 가는 이렇게 그 도로를 산업도로 보통 명칭하기도 하는데 이 도로가 반듯하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야, 쇠로 근대에 와서 쇠로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요즘 우리가 일직선 내는 거 좋아하니까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왜? 신라시대 도로가 반듯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고유의 고대랍니다. 왜? 이 옆에 우리가 그 하수관 이렇게 조사죠. 하수관하고 기타 시설들 매납하기 위해서 이 도로 주변 도로를 못 뚫으니까 도로 주변에 쭉 이렇게 하는 부분에 뭡니까? 신라시대 도로 그대로 지금 도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듯반듯하다. 그러니까 신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신화 속에 그 허접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신라시대의 그 유적들이 그대로 천년이 지나서도 그대로 위에 상층부만 이렇게 흐트러지고 없었지. 그 매장문화재 땅 속에 있는 그대로 거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주는 어디 가도 땅만 파면은 유물이 나오고 유적이 나온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흔히 농담 삼아서 야 경주 가면 어디 가면 땅만 파면 나온다더라. 이게 아닌 줄 알면서 농담처럼 그렇게 인식하지만은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왜? 이 좁은 곳에 오늘날 기준으로 1700만 정도 사람 살았으면 그것도 1000년 동안 살았고 도시도 옮기지 않았는데 얼마나 빈틈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빈틈이라는 게 없죠. 그럼 빈틈이 없으면 그만큼 압축적으로 살았고 누대에 걸쳐 살았기 때문에 어디를 파도 유적이 안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파도 유적이 나온다는 것은 허풍이나 허황된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봇대 하나 씹더라도 요즘은 발굴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면적 한 2, 3m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왜? 그 안에 분명히 전봇대를 씌우면서 유적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죠? 그리고 보십시오. 경주 동천동의 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도로 옆에 계단도 없습니다. 거의 한 30m 담장 밑에 바로 파괴되면 신라시대 유적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 이렇게 황릉사 쪽으로는 뭐 한 30cm 밑에는 신라시대 유적이 나오고 이 서천 쪽은 이렇게 경사가 낮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한 1m 정도 뭐 성건동 같은 데는 한 1m 정도에 다 유적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경주는 우리 발 밑에 바로 신라시대 유적이 있다. 신라시대 흑벽입니다. 흑벽. 동천동 우방아파트 우리가 97년도가 조사했을 때 이렇게 보면 오늘날 흑벽도 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부터 이게 한 700년쯤 되면, 그러니까 한 1300년 전에 흑백돌이나 100년 전에 50년 전에 흑백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단지 이렇게 사이즈가 한 척 30cm 했다가 28cm 이런 정도 차이가 뿐이지 그대로 신라 시대 사람들도 이 흑백으로 사람들이 그 집을 짓고 살았다. 자, 이러한 곳이 신라 왕경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왕이 사는 도시가 왕경인데 이 왕경 중에서 가장 또 핵심이 뭡니까? 왕이 사는 곳이죠. 이 전체가 귀족들이 사는 곳이라면은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왕이 사는 부분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현대 이르기까지 도성과 왕성은 그 나라의 상징 도시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그렇죠?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면 서울이죠.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심지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국가 부족 사회, 우리가 부족 사회에서 이제 국가 단결되면은 필수적으로 이 성곽 시설이 됩니다. 방어 시설. 그러니까 원시인들이라든지 청동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옮겨 다니고 정착하지 잘 않기 때문에 이제 청동 시대에 왔어야 그대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는 떠돌이 다니지 못하고 한 곳이 정착하게 됩니다. 이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도 이제 우리 부족 국가를 하죠. 그 사람들도 방어 시설을 만들죠. 이렇게 해자라고 해서, 환호라 해서 그 마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둘레에 이렇게 구덩이를 팝니다. 짐승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배수 시설이 잘 되도록 또 외부와의 경계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둥그스름한 이렇게 이제 또랑을 파는데 그걸 환호라 합니다. 이제 그 환호들이 이제 점점점 발달하고 이제 사람들도 농사로서 잉여 생산을 늘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부족들이 모여서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죠. 초기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튼튼한 성벽 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곽은 대부분 보게 되면 내성은 안쪽에 항상 두 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들은 우리가 궁궐이죠. 궁궐. 왕이 사는 곳을 이렇게 내궁이라 하고 그 백성이 사는 것을 이렇게 곽이라 합니다. 외곽. 그러니까 이래서 성곽이라 줄여서.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만 줄여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고대 사람들 다 줄여서 씁니다. 그죠?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성과 외곽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군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궁성이고 궁성 또는 왕성이죠. 그러니까 성이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곽이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에서 성곽, 백성도 지키고 군주도 지키고 이것이 그 성곽 시설이 한다. 자, 이제 월성이죠, 월성. 인터넷 자료에서 좀 흐립니다. 반달담에서 이제 반월성인데, 모든 걸 씁니다. 여기에 남천이 이제 휘어져서 가는 부분은, 여기는 뭡니까? 자연해자죠, 방어 시설입니다. 자연해자. 이게 자연 방어 시설이고, 요 뒤편에는 이제 뭡니까? 웅덩이처럼 이렇게 지금 정비되어 있는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공해자를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방어시설을 이렇게 만들 때 흙들을 어디냐? 흙을 파서 이렇게 성벽에 바로 올리죠. 그럼 성벽을 이렇게 높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도성이죠. 왕경인데, 가운데 이제 써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곽을 도성을 하고, 삼국사기론에는, 그러니까 이 월성이 있는 이 신라 서라벌을 이름을 어떻게 붙였을까? 제가 삼국사기에 있던 이렇게, 뭡니까? 도시 명칭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경성, 그 다음에 경도, 또 경사, 왕도, 왕경, 왕성, 도, 왕기, 경기와 같은 명칭을 쓰죠. 제가 삼국 사기와 유사를 고구려 백제시를 다 일일이 검색하고 찾아보고 제가 썼던 논문에 이렇게 목록을 보니까 이런 경성이라 하기도 우리 흔히 그죠? 경성 우리 조선시대 와서도 일제강점기에도 경성 이렇게 했습니다. 경성 그죠? 경성 이렇게 서울의 성이라는 거죠. 서울성 경성 경도 오늘날 그죠? 교도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경사 왕도 왕경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강의 제목도 신라 왕경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왕경 쓰냐?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경도와 왕도가 삼국사기에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경도와 왕도라고 보통 표현인데, 신라 왕도, 신라 경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연구가 부족했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 황룡사 발굴을 완료하고 8년에서 완료하고 1984년부터 뭐냐면은 황룡사 왕경지 그 황룡사 구역 담장 구역 바깥으로 이제 유적을 점점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100년 계획으로 조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84년부터 그때 뭐 제 학생도 참석했습니다만 그때는 왜 왕경이라 했을까? 왜? 검토 없었죠. 그때 이제 선진적으로 도시계획을 연구했던 그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왕경 연구를 시작해요. 왕경 연구. 그러다 보니 대부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고고학적은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이렇게 지대하게 받다 보니까 우리 선배들이 계획서를 세우면서 왕경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차용해요. 왜? 삼국 사기에도 왕경이 나오고 일본에도 왕경 뭐 복원 추진 이런 것도 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차용해서 신라 왕경이라고 오늘날 명칭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왕경이라는 것이 삼국 사기에 나오지만 근데 사실 보게 되면은 뭐 왕도 이렇게 왕도 그죠? 뭐 경도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게 훨씬 좋았는데 좀 그런 점이 연구자로서는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신라 왕경을 또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라 왕경이 이러한 명칭으로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으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입니다. 왕기, 경기 있습니다. 요 기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경계 왕이 사는 도시의 경계에 있는 지역을 이제 경기지역이라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팔도를 나누면서 왜 경기도를 하겠습니까? 경기도를 왜 하냐면은 그 서울에서 경계선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경기도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기 오늘날 경기도 왜? 서울 한양의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제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계, 뭐 안간 기계, 그러면 왕경의 어떤 경계선이 아니겠나. 그 안까지는 대부분 방리제가 이렇게 방제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말방 이렇게 대부분 표현하듯이 안간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서라벌의 왕이 사는 수도의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만은. 이제 경도와 왕도라는 표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성에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신라 사람들이 궁궐 도대체 몇 개 있었노? 궁은 30여 개가 넘습니다. 무슨 궁 이렇게 다 있지만 대궁, 양궁, 사량궁 궁들은 엄청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궁들은 하나의 건축물로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큰 스케일 큰 어떤 성곽 시설이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왕이 사는 곳을 택해라 이라면은 아마 신라에서 처음으로 아마 금성인데 금성 그 다음에 월성, 그 다음에 그 월성의 이제는 이제 궁궐로 하다 보니까 방어시설 없으니까 수리하는 기간에 명말성에서 한 그 13년 정도 이렇게 왕궁으로 삽니다. 왕궁으로 살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명말성에 있을 때 월성을 수리해서 다시 이제 월성으로 복귀하고 그 이후에 신월성, 만월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신월성, 우리가 월성을 새롭게 샀다는 거죠. 우리가 남산성이에요. 남산에 있는 성인데 남산성은 토성이었는데 그것을 수리해서 돌로 석성을 쌓았기 때문에 새롭게 쌓았다 해서 신성. 우리가 뭐 건축물 할 때 청사 일할 때 구청사 뭐 신청사 이러죠. 새로 만든 청사, 신청사, 구청사에 가봐라. 신청사에 뭐 옮겼다. 이렇게 대부분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자가 새롭게 월성을 수리한 이후에 아마 만들어진 명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성이 있는데 나중에 월성 주변이 이제 반달 모습을 다 보니까 그 주변에 왕궁이 확장되다 보니까 둥그스름하니까 아마 이게 만월, 그러니까 아마 둥그스름하니까 이게 만월성 이렇게 붙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월성은 나중에 또 왕이 산다 해서 제성이라고 합니다. 제성. 그거는 뭐 그 월성의 발굴조사하면은 기와면문의 제성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되죠. 그러니까 왕이 거주하고 있는 제성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가장 오래된 궁성은 금성, 월성, 명말성, 신월성, 만월성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온다. 근데 이제 신라 초기에 대한 그 기록, 금성에 대한 실존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성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 같으면 실제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보시면은 신라 최초의 왕궁 금성입니다. 신라 최초의 왕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성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신라 초기에 만들어졌던 궁성이기 때문에 성곽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어떤 건축물 구조로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지 못한 원인이 뭡니까?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서 도시가 유지될 경우에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도시의 특성 때문에 초기의 도시 유적들이 인멸되거나 매몰되어 지상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저는 그 시간입니다. 왜?
거대한 규모가 아니고 초기에 어떤 단순한 구조물이었고 그것이 끝나서 나중에 월성으로 옮겨가고 도시가 확장하다 보니까 그 기능이 폐쇄되면서 아마 이렇게 중복돼서 사라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 아마 완전히 사라졌다보다는 아마 땅 속에 아마 일부는 그런 흔적들 그대로 남겨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금성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필자 제가 책을 쓰는 걸 이렇게 그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접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신라 왕족의 후손인 경주 출신의 김부식이 고려 시대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가 신라 왕족의 후예로 경주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경주에서 살면서 신라 왕성에 대해서 황대에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김부식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김부식이가 정말 대단한 유학자이고 식견도 높고 그 신라 왕족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또 경주에서 어린 시절 17살까지 경주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신라 자기의 활했던 선조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궁궐이 어디고 어떤 궁궐이 있고 이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가 일목요연하게 역사책을 쓰면서 허황되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조서 이런 것도 허황되다고 생각해서 실지 않았는데 이 신라 최고의 궁궐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상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서기로 500년까지 굉장히 많은 삼국사기에 금성이라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 내줬던 프린트 미래에 보면 금성 이렇게 2페이지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게 되면 실제로 성이 잔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신라의 금성이 그리스의 트로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성이 신라의 트로이성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그 선생님들이 기록 중에 여기 있습니다. 몇 개만 올라왔습니다. 거기 아마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10번째 보게 되면은 혁거시 21년에 궁성을 쌓아 금성이라 했다. 근데 어떻습니까? 파사왕 22년에 금성의 동남쪽에 성을 쌓고 월성이라 하고 혹은 제성이라고도 하였는데 둘레가 1023부였다. 명확하죠? 지금까지는 금성이 저도 그런 거. 신라 전체를 표현할 때 고대는 금성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신라 전체를 표현할 때는 금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협의적으로 좁게 이야기했을 때는 실제 있었던 궁성이라고 저는 대부분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선사부 전체를 이야기할 때를 아마 금성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월성이 금성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개념이 있습니다만 저는 금성이 실제 존재했고 금성의 존재가 기능이 끝나고 월성이 이제 완전한 궁궐로 이렇게 들어섰다. 이렇게 보통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의 넓은 의미로는 신라 왕경 전체를 표현하는 의미도 있지만 해비의 의미는 실제 궁성을 표현합니다. 실제 궁궐을 표현한 거다. 그 기록들 22개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금성의 남쪽 문이 무너졌다. 금성의 북쪽 문이 무너졌다. 실제로 있는 문을 모두 표현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금성의 동남쪽에 월성을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 월성을 만들었다는데 뭐 월성하고 금성하고 당연히 어떻게 다른 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성이 금성이라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왜가 트로이 성을 금성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납니다. 금성에 위치한 그 비정에 대해서는 금성이 이제 아니다. 신라 전체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했고 또 금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 제외하고 금성이 맞다, 금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치가 어딘가 이렇게 추정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창림사지 보게 되면 아마 기록에 창림사를 만들 때 신라의 옛날 완공태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창림사터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월성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주읍성 하부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경주읍성 하부 조사하니까 아직까지 신라 금성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요. 경주읍성과 전랑지 사이다. 경주읍성과 전랑지 사이다. 경주 고등학교 뒤쪽 되는 그런 지역이다. 또 알천유역이다. 알천유역. 경주 고등학교 뒤편. 여기 경주 고등학교에서 서쪽 시내 쪽으로 사이. 첨성대 주변이다. 요즘 첨성대 주변이다. 또 황성군. 요건 제 주장입니다만은 여기 황성군 일원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황성공원으로 추정한 이유는 앞으로 학교에 저도 약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신라 초기 도시가 모든 도시는 중국의 고대 도성을 모델로 신라 도성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일본도 그렇고. 근데 중국을 모델로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항상 궁궐의 중심 어디냐? 그 도시의 북쪽에 있습니다.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 도시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고 펼쳐져 있습니다. 북쪽으로서 남쪽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도시는 대부분 이렇게 북쪽에 궁성 북쪽에 있죠. 그런데 유독 중국의 자금성이라든지 일본의 모든 성들은 다 북쪽에 있는데 경주만 유독 어떻습니까? 남쪽에 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지리적인 영향 때문이겠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하천의 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동에서 서해에 흐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남쪽에서 물이 흘러 북쪽으로 들어가서 포항 쪽으로 해서 행상을 거쳐서 동해 쪽으로 나가죠. 지형 자체가 경주는 남쪽이 높고 서쪽이 이렇게 동쪽이 이렇게 낮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흘러가고 동쪽에서 물이 서쪽으로 행상하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경사져 있는 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리 지형상으로 아마 북쪽에 황성공원 지역에 아마 이렇게 궁궐을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지리 지형 때문에 아마 후대에는 월성으로 옮겨지지 않았나. 그래서 초기에 도시계획을 그대로 받았다면 당연히 오늘날 위치 봤을 때는 아마 황성도 이럴 거고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에 제철 유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화려했던 시제에 가장 번잡했던 생산시설이 많은 곳이 황성도 이런 지역입니다. 뭐 오늘날 신라의 포항 제철이라면은 뭐 황성도 제철 유적이죠. 근데 이제 단지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주변에 나와 있던 유적들이 최고의 우두머리의 무덤들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왕궁이 있었다면 그 주변에 분명히 최고의 어떤 사라리 뭐 고분 같은 대형의 이렇게 목각이나 목감묘가 대형의 목감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구조가 없이 한 400년대 정도 되는 무덤 구조들만 나오니까 아마 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는 뭐 이렇게 하나의 의견으로 이렇게 제시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성이라고 추정하는 곳이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언젠가는 이렇게 밝혀지는데 왜 제가 트로이성의 발견과 금성의 발견이냐면은 잘 보이지 않죠. 아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외국의 중요한 작품들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다운받기 어렵더라고요. 저작권.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1604년 우리가 아마 이게 3페이지에 아마 제가 이렇게 칼럼 쓴 게 아마 밑에 여기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독일 민넨에 있는 이렇게 미술관에 있는 이렇게 작품이래요. 1600년경이 나왔습니다만 칼럼에는 당시에는 지금 한 1604년 정도에 그 만든 이렇게 작품인데 여기에 뭐냐라면 이 늙은 병사가 요 늙은 병사가 아버지를 이 갑옷 입은 늙은 병사가 그 아버지를 이렇게 입고 이 불타는 트로이성을 이렇게 탈출하는 그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뭡니까? 슐레이만은 그 사람이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7살 때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동화책을 선물로 준 책에 트로이 이야기야. 트로이. 왜냐하면 이게 오디세이 뭐 여러 가지 얘기겠죠. 그래서 아마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했던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닌데 역사적인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화적으로 영웅 일대기 우리가 대서사시란다. 영웅의 일대기 신화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대서사시라죠. 그래서 이제 이 대서사시라는 내용을 쭉 있다 보니까 일리아드 책을 선물 받고 그 책 표지에 있다 보니까 이 7살 애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 트로이 유적은 있을 것이다. 트로이 유적이 있을 것이다. 꿈을 꾸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교회 헌금을 이렇게 횡령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쫓겨나고 이제 굉장히 어렵게 자라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독일 사람이 세계를 떠돌면서 이제 그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입니다. 36살에 이제 100만 장자가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해서 100만 장자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100만 장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7살 때 이 표지 불타는 트로이성에 그것이 빠지지 않고 그 과정 중에 수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술집에 가도 이 트로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적이에요. 술 먹으면 더 사실적인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쭉 계속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서 드디어 40세에 그리스어를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중에 칼럼이 있습니다만 드디어 트로이성을라고 히사스리크 언덕을 그리스어로 그리스 배워서 이것이 요새가 있는 지역이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는 영국 고고학자 합쳐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발굴합니다. 어떻게? 신화에 나온 트로이성을 발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 유적 가면은 뭡니까? 목마 나오는 최고의 관광 유적지고 지금도 발굴조사하고 유적지 그대로 남겨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그 신화적인 존재를 가지고
정말로 허황된 이야기다. 아마 선생님들도 이야기할 겁니다. 삼국사 읽어보고, 야, 삼국사 읽어보고, 야, 이건 진짜 같다. 이거를 거짓말 하는 것 같다. 근데 역사학자도 물어보니까, 야, 그거 풍이더라, 뻥이더라. 이거는 그냥 누구누구 역사학자가 이렇게 개발했는데 아마 뭐 김부시가 이래 해서 그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지만은,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그래, 분명히 김유신은 어떤 일이 했는데 그 유적지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뭔가, 슐레이만 같은 사람은 뭡니까? 그 7살 때, 뭡니까? 기원전 8세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1800년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500년 정도 시간 차임에도 불구하고 신화적으로 내려오는 그 서서실 가지고도 이 역사 유적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아직 고고학 기술이 익숙하지 않아서 유적을 파괴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사람의 뭡니까? 어릴 때 꿈이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만든 것이 이 불타는 트로이 이 표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언젠가 금성도 밝혀지고 아마 제가 금성 자료 많은 걸 읽어보시면은 그래 실제로 있지 않은 어떤 월성을 이렇게 금성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고 없던 성들이 어떻게 성벽이 무너졌다, 문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금성도 아마 밝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영원한 5분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가 월성 이제 월성의 명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혁거시 21년에 그러니까 그 궁궐을 이름하기를 금성 먼저 짓죠. 금성을 짓고 그 다음에 파사왕 22년에 금성의 동남쪽에 성을 쌓고 월성 또는 제성을 했다.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리고 신월성 북쪽에는 만월성이 있으며 그죠? 있으면 둘레는 1838보이다. 또 신월성 동쪽에는 명활성이 있으며 둘레가 1906보다. 신월성 남쪽에는 남선성이 있는데 208보다. 이렇게 신월성과 관련된 위치할 때는 이 신월성이 뭡니까? 월성을 중심으로 다 동서남북에 다 표현했기 때문에 신월성이 월성인 것은 분명하고 신월성이 월성이고 또 월성이 그 재성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후대에 이르러서 두 월성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신월성, 월성이죠. 월성과 만월성, 후대에 중축했던 만월성 이 두 곳에서 왕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실히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사실은 월성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라의 공성이라면은 월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성도 초기에 선생님 저는 금성이 있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 금성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금성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역시 신월성 같은 것도 아마 월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월성, 제성, 월성은 같은 것일 거고 대신 그러면은 만월성은 또 어떤 성이냐? 찾기 어렵다. 아마 월성 주변에 아마 인접했던 지역이 이제 만월성이라 생각하는데 가장 명확하게 남겨져 있는 것은 이름이나 기록에서 월성밖에 없다는 거죠. 월성. 그러니까 월성이 신라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오랜 기간 신라 멸망할 때까지 이용했던 궁궐이 신라 월성이다. 그래서 이제 경주 오면은 저는 답사객들 보고 출발은 월성에서 출발해라. 그래서 월성에서 답사를 출발하게 되면 인근 지역이 또 도로 넓게 볼 것이고 동서남북의 길이 있으니까 자기 찾아가는 길도로 답사를 하면 된다. 처형을 보고 싶다면 남쪽 길을 통해서 울산 관문성을 통해서 이렇게 동해 바다로 나가면 될 것이고 문무왕이 업적을 찾겠다 하면 출행제를 넘어서 간포로 가서 대왕암을 찾으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니면 또 자주 오는 사람들은 주제별로 나는 이번에 경주 자주 가니까 석탑 보러 와 있다. 석탑을 주제로 답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실 때부터 56명의 왕이 있대. 그러면 경주 올 때마다 신라 왕릉들이 하나 체크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제별로 답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냥 처음 와서 좀 오래 있고 싶다는 오래 또 신라 문화에 관심 있다는 사람들 월성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장 짧은 시간에 연수를 왔다든지 수양여행을 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경주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경주 박물관에 가게 되면 짧은 시간에 체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화려한 유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런 것이고 들어간 문. 이 문들이 다 성문이 있었습니다. 경주 월성에도 문이 지금까지 한 12개 정도 경주 월성의 문이 12개 정도인데 지금은 몇 개 없죠. 지금은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예전에 있던 인왕파출소에 있던 그 월지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계림숲 앞에 있는 거. 요 건너편에 발굴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대부분 다 문이 있었다. 지금 한 12개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지표상에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이제 건축물 들이죠. 여기 건축. 원래는 이 전체가 이제 월성 해자였는데 나중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해자를 메꾸고 위에 건축을 쓰다 보니까 아마 이 월성에서 주변 전체가 넓어지니까 아마 만월성이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위에 사료 지금까지 봤던 것은 신월성, 만월성, 재성은 같은 오늘날 반월성이다, 월성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라의 왕궁 이동은 어떻게 되냐? 금성이 있었다면 금성에서 출발해서 월성으로 왕궁이 옮겨졌고 월성에서 잠시 이 수리한 사이에 명월성으로 13년 옮겨졌고 다시 월성으로 왔다. 그래서 신라의 왕궁의 이동은 금성, 월성, 명월성, 월성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에 대한 기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파사왕 22년에 101년 때 만들었다. 처음의 기록입니다. 월성을 101년에 만들었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지 마리간 9년에 481년에 월성을 수리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삼국 통일한 문무왕이 동궁과 월지를 만들면서 월성을 다시 재수리합니다. 크게 월성을 수리했던 것은 이렇게 세 가지 기록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 내용들은 다 이렇게 그 자료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압축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말성으로 이간 이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명말산성이란 말이에요. 가계 간판들을 보면 명말산성인데 명말산성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경주 남산성, 남산성이랍니다. 무슨 이렇게 북형산성, 그 다음에 선도산성, 대부분의 경주 지역에 있는 왕경 지역에 있는 산에 있는 이름을 산성이라 하는데 유독 산에 있지만 산성이라고 부르지 않는 성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명말성. 아마 그래서 명말성을 산에 있으면서도 산성이라 표현하지 않는 유일한 성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분명히 이 성은 궁궐로 13년 동안 임시 궁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마 산성이로 이렇게 빼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는 거죠. 모든 산들은 다 산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 명말성만큼은 명말산성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는 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명말성이라고 한다. 단지 일제강점기 때 와서 명말산성이라고 보통 표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궁궐로 13년 거주했기 때문에 산자를 빼고 명말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 문화에서 해서 설명할 때 명말성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명말성을 옮기고 난 다음에 월성은 수리 6개월이 하지만 아마 요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요 마친 해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나중에 원고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말성이 임시 궁성으로 이용된 13년 기간에 월성을 중심으로 경주 분지에는 많은 도시 건설이 일어났다. 봄 2월에 나흘에 신궁을 설치하자. 나흘은 시조가 처음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나흘에 신궁. 그러니까 신궁을 설치한다. 아마 제사 지는 공간인데 이 공간은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로 왔습니까? 나정으로 대부했는데 역시 나정을 발굴 조사하니까 바닥에는 우물이 없습니다. 그죠? 나중에 와서 나정이 원래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성인지는 신궁인지는 우리가 이렇게 찬반 여론의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찬반 여론이나 아니면 학계 의견 각자 나누기도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기를 요구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아마 신궁이라는 것이 아마 지금까지는 아마 나정을 전혀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또 연구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지 마리간대 기록에서 같이 월성의 수리와 함께 왕경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나월의 그 사방에 우편역, 우편배달이죠. 우편역 거점입니다. 파발 달리고 말 달리고 이제 우편역, 그죠? 우편역이 하나의 관도죠. 이렇게 이제 관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뭡니까 가장 중요시한 것 중에 하나가 기간 사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철로입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을 뭡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뭡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뭐가 입니까 물자나 인적 자원이 쉽게 빠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철로를 놓는 거죠. 그 대륙의 철로를 이렇게 먼저 놓습니다. 일제강점기 역시 뭡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까 철로를 넣습니다. 철로를 넣어서 모든 것이 가장 신속하게 가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시설이죠. 또 그것도 역시 뭡니까 관도 관에서 만든 도로. 그러니까
중앙이 금성 서랍이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빠른 지역을 통솔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자 사방팔방으로 도로를 내서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가 체제가 이제 튼튼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명활성으로 옮겨인 당시에 월성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어떤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월성으로 기록되고 이제 정치적 군사적 개념을 수행하는 명실상부가 왕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금성이 있었고 월성이 초기에는 궁성으로 있다가 외적의 침입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방어시설을 만들고 신라 도시계획을 다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그 잠시 옮겨간 것이 명활성이었고 명활성 갔다가 되돌아온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금성에 대한 기록이 점점점 소멸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금성에 대한 기록은 서기 500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성이 그 황성공이라고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 그 견지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주장해서 되지도 않지만은 제가 그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고대 사회 도시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중국의 도시를 그대로 모방해 왔고 모방했으면 북쪽에 아마 국내 중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내 중심들은 오늘날처럼 성곽이라든지 거대한 월성처럼 돌로 흙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우리가 그 황성 북쪽 지역을 우리가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라 도시계획을 연구한 사람들은 경주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도시 가운데를 관통해서 흐르는 동천이죠. 또 북천이라 하기도 하고, 동천과 북천이 이 보문단지 쪽에서 이 형산과 동국대 쪽으로 거대하게 흐르는 하천이 있었는데, 이 하천이 저는 없었다. 신라시대는 하천이 없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남천이 조그만 남천, 뭐 서천, 형산의 서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다리의 교각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북천과 동천에 대해서는 단 삼국사학이나 삼국사 단 1회도 다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다리에 대한 교각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얘기했듯이 수지역, 그러니까 나무까지 조그마한 이렇게 돌다리 정도, 조그만 얕게 정도 되는 기록에 나오지 않을 만큼의 소규모의 다리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큰 하천은 없었다. 도시 전체가 하나였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오늘날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다 북천 때문에 이렇게 도로가 단절되어 있고 그 주변에 있던 분황사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전랑지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하천의 범람에서 파괴됐기 때문에 그때 일제강점기 사람들이 이게 조사해서 유적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고 성덕대왕 신종에 있던 에밀레종 아닙니다. 이게 성덕대왕 신종에 있었던 봉덕사종이 어디 있으냐면은 지금 경주시무소 북쪽 하천에 지금 철길이 있는 거기에 철도 교가에 있는 거기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봉덕사 하천에 이렇게 실려 내려간 겁니다. 종만 남아있죠. 그러면은 이 북천 한가운데에 그 사찰 중요한 어떤 봉덕사라든지 아니면은 전랑지라든지 분황사라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70년대 이전까지의 신라 왕경에 대한 도시계획들은 범위가 항상 북청 이남 지역에 있었을 거다. 북쪽 남쪽에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북쪽에 도시가 공서에 들어서야 되는데 그 위치가 경주고등학교 자리 또는 경주고등학교 옆에 전랑진 자리가 아마 원래 초기에 금성지가 아니었나라고 추정하지만 저는 70년대 이후에 뭡니까 그 동천동 지역은 대부분 다 과수원이었습니다만은 그때 대부분 다 도시가 이렇게 무지하게 막 무지시하게 들어가 있죠. 동천동 지역은 그때 발굴 조사를 했더라면은 도시유적 새로운 도시유적이 지금 월성 쪽에 있는 만큼 새로운 도시유적이 찾았을 건데 그것을 다 토지 경지 정리 6지구 7지구 다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그때 개간 토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빈 땅에만 이제 유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거 이제 발굴조사에서 이렇게 도로 연결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천동에 있는 우방 아파트라든지 유적 그대로 유적들 나오고 일부는 공원화시키기도 하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초기의 공성은 월성 쪽에 북쪽의 황성공 일대가 아니겠는가. 거기에는 경주 사람들 지금 또 고성이란다. 고성숲이라 하죠. 황성공은 숲을 고성숲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꽃자성, 옛날에 있던 성, 또 황성, 황자가 이제 해자 황자를 씁니다. 황성.
황제 쓰는 게 아니고 황제를 써서 해자가 있던 곳, 해자는 궁궐 주변에 있던 방어 시설을 해자를 하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지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질적이나 그 위치도 봐도 이 황성호 숲은 그 독사 김유신 장군 묘가 있는데 지대가 가장 높습니다. 이게 낮지만은 아마 그때 위치 지정을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황성공은 또 하나의 금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월성이 명월성에서 수리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쇠퇴되고 이제 국가다운 국가가 되니까 이제 월성이 신라 말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월성 성벽. 월성 성벽 그대로 올라가 보시면은 지금은 굉장히 돌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과 토스 건축이라면 토스 건축 이렇게 석벽으로 돌로 쌓은 성이 아니고 그죠? 돌과 흙으로 쌓은 성이고 그 쌓을 때 부역 공법이라서 우리가 첨성대 같은 데 가문사 탑 같은 데는 이 거대한 그 건축물도 지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기초 공사를 별도로 합니다. 땅을 파서 시멘트를 넣고 철을 넣고 해서 건축물을 기반을 다집니다만은 고대 사업이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고 점토 한 겹, 돌 한 겹, 점토 한 겹, 돌 한 겹, 또 뭐 점토 계속해서 계속 한 2, 3cm마다 계속 수십 차례 반복해서 시루떡처럼 쌓아서 다지고 하면 그게 정말 굳어지게 되면 정말 하나의 이게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그 위에 이제 첨성대를 짓고 아니면 가문사 석탑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넓은 기초판 자체가 이렇게 그 지진이랑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부역공법도 옵니다. 그 틈 사이에 나비엽이나 나뭇가지를 넣게 되면 더 밀착하고 결착되기 때문에 그런 층을 우리 부역기법이 한다. 부역기법. 그래서 월성성벽 그렇게 하면서 가운데 나무 한 겹, 나무 겹 한 겹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가지 같은 걸 넣어서 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고대성을 살 때는 대부분 이렇게 샀습니다. 오늘날 제방 쌓을 때도 동일하게 씁니다. 오늘날 제방 쌓을 때도 시멘트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흙을 쌓을 때는 대부분 다 부역공법을 일반적으로 쓴다. 그죠? 낙엽을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월성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우리가 할 때 뭐 파사한 101년부터 만들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우리가 기록이 안 것이고 실적으로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은 언제다? 한 5세기부터 유물 나옵니다. 400년대부터 유물이 나옵니다. 월성이 실질적으로 나온 유물 그 400년부터 나오는데 실제로 기록 같은 거를 소급해서 보게 되면 아마 300년대 중반대부터 아마 우리가 그 경주 지역에 있는 대능원에 있던 적성 목강묘가 우리가 350년에서 550년 이렇게 사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50년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궁궐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궁궐이 들어오면 그 궁궐은 귀족들이 살고 왕족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 죽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무덤을 묻어야 되니까 대능원 이런 지역일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모셨던 신전, 낭산 같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시기와 비슷하게 되면은 한 350년 정도에서부터 아마 월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궁성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명월성 갔다 와서 500년 전 486년인가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왕궁다운 왕궁으로 이렇게 활용했으리라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년 이전까지는 기록상으로만 인정될 뿐이지 실질 고고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이 300년대까지는 아직까지 경주 분지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록과 현실과는 차이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는 300년까지만 하더라도 불모지의 땅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그때 세력들은 우리가 뭡니까 사라리처럼 외동처럼 아니면 뭐 안강흥예처럼 이 지역의 대부분 주변의 세력들이 이제 각국의 6개의 부족도로 나눠져 있다가 점점점 이렇게 철기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개간할 수 있는 개간 사업이 될 때 점점 경주 분지로 몰려 들어와서 신라가 이제 궁성을 정하고 6개의 부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체제를 만들었으리라 대부분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성은 아마 300년대부터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넓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을 만들다 보니 중요한 것은 방어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해자라는 성벽 주위에 돌려진 방어 연못을 말한다. 이거는 뭐 그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유럽 가도 성 주변에 다 뭡니까 물을 채우고 방어 그 해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어에 있는 호, 그죠? 호를 하고 삼수비에 있는 물 숫자가 되는 호로 방어용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기 흑토자가 있는 걸 호로 하기도 하고 참, 황
그죠? 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황성훈의 황자가 이 황자라는 거죠. 그죠? 황성훈의 황자이기 때문에 해자 황자를 쓴다는 거죠. 그죠? 해자 황자를 쓰기 때문에 황성공훈이 그 아닌 거고. 그다음에 중호 또 뭐 연못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못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해자라는 걸 통칭하는데 해자 이외에 같은 용어로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이제 이 해자의 목적이 뭔가? 첫 번째 뭡니까? 접근자가 방어에 성벽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아군에게 쉽게 알려지게 한다. 해놓으면 멀리서 보면 바로 보니까 앞에 숲이 있고 이러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벽을 쌓기 위한 채토장. 성벽을 쌓기 위해서 멀리서 흙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까운 데 판다는 거죠. 가까운 데 흙을 파서 그 장소에 물을 채워서 그 해자를 만드는 거고. 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곽 주위의 배수시설로 이용된다. 해자 내에 살상시설을 은폐하여 적을 살상하는 데 이용한다. 용수의 수원을 이용한다. 적으로부터의 방어에 안전하도록 한다. 명당이나 고대 도성의 우주론적 구조의 개념으로 신성구역의 상징성을 한다. 뭐냐면은 우리가 평지에 성을 샀습니다. 약간 높지만 성을 살려면은 흙을 가져와야 되는데 흙을 어디서 가져오냐? 멀리서 가져오기 힘드니까 바로 쌓고자 하는 성 바로 앞에 흙을 파서 그대로 올리죠. 이렇게 땅 파서 이렇게 올리면 이랑 만들듯이 파고 올리면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성벽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파여진 부분을 어떻습니까? 방어용 시설을 한다는 거지. 방어용 시설을, 물을 채워서 방어용 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 물이 차는 방어용 시설 같으면, 이게 뭐 화살을 쏘거나, 접근할 때, 거기에 방어용 못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 물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 적군들이 쉽게 침투해 오는 것을 또 육안으로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가뭄이 들 때는 어떻습니까? 그 가뭄에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화재가 나면 그 물 가지고 화재를 진압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또 집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주변에 물이 있게 해서면 그 궁궐 자체도 화려해지고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해자를 만든다. 거죠. 그리고 지금에 있는 월성해자는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자연해자 있죠. 자연해자. 월성이 이제 장마철 때 찍은 사진 왼쪽에 이제 박물관에서 찍은 월성이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이렇게 바싹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위에 대부분 다 교각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12개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 그냥 다리의 교각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안에 이제 커브 돌면 월정교가 있죠. 이제 이 해자입니다. 해자. 제가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이 여기 경주문화재연구소에 제가 1년을 근무했는데, 92년도에, 그때 당시에 여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월성해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월성해자 사무실이 있어서 요 발굴을 이렇게, 요 앞에, 지금은 복도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발굴 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원래 해자는 이 해자가 아니고, 이 전체 연못식 해자라서 수열식 해자를 합니다만 큰 웅덩이처럼 거대한 웅덩이입니다. 거대한 웅덩이로 해자가 시설이 있고 이것이 이제 통일이 되고 나니까 이제 방어용 시설 필요 없으니까 땅이 좁으니까 이걸 메꾸고 조경 시설을 만든 해자입니다. 조경 해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통일 이전에는 거대한 연못식 형태로 이렇게 물로 채워져 있다가 실제로 삼국통일하고 문무왕 때 월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월지에 나와 있던 흙들 이런 걸로 대부분 다 여기에 메꾸고 여기 다시 이렇게 앞에 그 건축물 보게 되면은 이제 반청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축소하죠. 이전에는 훨씬 더 거대한 어떤 방어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이제 해자가 있죠. 요렇게 이제 해자가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원래는 여기 해자가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뭡니까? 하나인 줄 알고 이제 1호 해자 2, 3, 4, 5 했는데, 여기는 이제 해자가 따로, 여기, 계림에서 나온 숲이 열려 있으니까, 여기 도로입니다. 신라시 실제 도로 있으니까, 여기 연결이 없으니까, 여기 1-1호, 1-2호 문화재연구소 수정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처음에 계획할 때 1, 2, 3, 4, 5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1-1, 1-1 바뀌었죠. 여기 계림숲이고. 근데 이 계림숲은 뭡니까? 우리가 모든 도시 연구를 할 때, 계림에서 뭐 어떤, 계림의 뭐 북쪽, 서쪽 이렇게 기준을 하는데, 이 계림숲이 당시의 신라시대의 계림숲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연구를 할 때, 뭐 계림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기본적인 사료의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가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원래 아마 이 계림은 더 서천 쪽으로 한번 내려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성벽들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아까 부역공법으로 이렇게 무덤처럼 볼록볼록하게 아마 이렇게 방어용 시설로 이렇게 만든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나온 유물들이 정말로 많은 다양한 유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신라의 고분에서 나온 유물은 딱 정해져 있죠. 고분.
그 부분 딱 정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살아 생전에 가지고 있던 유물,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넣었던 무덤, 이렇게 그 일반 무덤을 위해서 장례용품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장품을 넣습니다. 물론 실제 뭐 생활품도 넣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이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품 성격을 딱 넣는데, 이런데 부분들은 뭡니까? 그 월지라든지 아니면 월성해자에 나오는 부분들은 생활용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아랍지간인데 지금 월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주박물관도 원래는 이제 그 월지관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왜 가면은 화려한 금관도 없고 정말 칼도 없고 뭐 금지 헤리티도 없는데 왜 월지관을 독립적으로 만들었을까? 지금까지 고고관 이런 데 박물관에 가게 되면 대부분 다 무덤 속에 나온 유물들만 주로 전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신라시대 사람들 실제로 생활했던 생활용 도구들이 없으니까 그 생활용 도구들이 오늘날 훨씬 더 귀중한 가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지관을 특별하게 새로 만들어서 월지관 유물을 전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박물관은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월지관을 만들었대.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 살았던 뭐 등잔, 그다음 등잔 심을 짜놨던 가위, 그때 사람들 썼던 목관, 그런 것들 생활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월성해자에서 나온 건 뭡니까? 목관과 죽관인데 우리나라에는 뭡니까? 죽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월성해자는 목관이 아닙니다. 목관. 나무에 글을 쓰죠. 나무에 글을 쓰는 목관이 아닙니다. 종이가 일반화되지 않고, 또 종이가 나오더라도 목관은 대부분 오늘날 지금까지 나온 목관들을 보게 되면 물품에 꼬리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꼬리표. 우리가 이렇게 뭐 옷 사게 되면 뭡니까? 꼬리표 되어 있죠. 이게 어디 보낸다. 그 꼬리표 성격의 글씨가 굉장히 성격이 한 그냥 8, 90% 차지합니다. 특별히 어떤 거는 뭐 경계선을 표시하는 그런 말목도 있지만 대부분 목관은 물품의 꼬리. 여기는 간장병을 담았던 것이다. 여기는 뭐 어떤 것이다. 여기는 뭐 살을 담았던 것이고 여기서 어디까지 보낸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목관들은 여러 번 사용합니다. 왜? 이 목관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또 위조 방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딱 쓰고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고쳐 쓰고 재활용하면 안 되니까 딱 깎아냅니다. 깎아내고 새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깎아내면은 덜한데 덜 깎아내게 되면 있는 글자가 그대로 이렇게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오는 목관만 나왔지 죽관은 없다. 근데 이제 죽관이 나올 가능성도 앞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관은 우리가 죽관이 나왔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있죠. 우리가 낭산 끝자리에 가면 황복사 삼층 뭐 이게 앞에 전자 붙이면 전해져 내려온다. 확실하지 않다 해서 전자 붙인다. 그러니까 전황복사 이렇게 하면은 황복사고 3층 석탑에 사리함을 이렇게 했을 때, 사리함을 우리가 1941년도에 이렇게 해체할 때 보니까 뭡니까? 순금 부처 두 분, 입상소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무구정광 다라능경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명문, 사리함 명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대나무 가지 같은 것들이 약간 있었다라고, 그게 박물관 전해져 오진 않지만, 그걸 열었던 사람들이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아마, 거기에 무구정광 다라능경을 아마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고기 쓰니까, 뭡니까, 대나무에 쓰니까, 그것이 나왔을 가능성도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다 해서 가능성은 제시하고 있지만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대나무 죽관은 나온 지 없고, 목관만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목관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는 낮은 지역으로 나무는 다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있으면 다 목관을 활용할 수 있는데, 대나무는 어떻습니까? 이게 북방 한계선이 있어서, 그죠? 지역에 가게 되면 안 나오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죽관은 역사책을 쓰거나, 아주 중요한 문서를 쓰거나, 이럴 땐 대부분 다 죽관을 쓰게 되고, 대부분 목관은 일단 생활용을 쓸 땐 대부분 다 목관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중국의 자료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죽관 자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목관만 하고, 그 목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상생활용품의 물품 꼬리표로 이렇게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종이가 나오기 전에 죽관과 목관인데, 근데 처음에 종이가 나왔을 때는 글쓰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 종이 나왔을 때는 포장용지로, 포장을 하기 위한 용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죠? 나중에 이제 그 최준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다시 재개발해서 글을 쓰게 합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 뭡니까? 중국에 출토됐던 그 종이를 보게 되면은 포장용으로 사고 글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포장 제품만 이렇게 동경을 하거나 이렇게 나오고 글씨 쓰는 게 없죠. 그러니까 처음엔 종이었고 월지에서 나오는 어떤 목간들 다 이렇게 기록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편편하게 잘라서 경우도 있지만 통나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통나무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사각형 쓰기도 하고 앞뒤면 쓰기도 여러 면. 그러니까 글 쓰면은 통나무 같은 거는 네 면을 쓸 수 있겠죠. 옆에 몇 면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쓴다.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뭡니까? 종이는 이제 포장용 재료로 대부분 걸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왔을 때, 서기 100년이 왔을 때 이제 최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만들었을 때 최륜지라고 보통을 부르죠. 이때부터 이제 글씨를 이렇게 쓰게 돼요. 서기 100년대에 와서 종이를 이제 글씨 쓰는 용도로 활용하지. 그 전에는 뭐냐면 글씨 쓰는 종이는 서죽백, 저호죽백이라서 글은 어디 있습니까? 대나무와 비단. 대나무와 비단의 글씨 쓰는. 그러니까 대나무도 쓰는 거 없죠. 최고 좋은 건 사실은 뭡니까? 비단에 쓰는 거죠. 비단이 이렇게 쓰면은 오늘날처럼 굉장히 많은 이게 글씨를 쓸 수 있고 요목조목 이렇게 쓸 수 있고 많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둘둘만해서 보관하기도 굉장히 편하죠. 오늘날 종이처럼 일단 종이는 이제 포장용지로 쓰고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썼다가 또 이렇게 찢어져 버리니까 물 먹고 변질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는 대부분 다 대나무나 쓰고 여기 저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글 같은 거 쓸 때는 다 대나무나 비단에 대부분 썼다. 그래서 중국의 영화 같은 중국의 우리 삼국지 같은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왕들 조조가 이렇게 쭉 있다가 이렇게 쭉 던지죠. 이렇게 대나무 둘둘만 해가 쭉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나무를 쭉 펴면 이제 연결고리를 쭉 됐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죽간들은 대나무로 만든 건 대부분 다 이렇게 한 개, 목간들은 하나씩 단위별로 나옵니다. 목간들을 연결해서 쓰는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쓰는 거. 홈이 이렇게 있어도 목간을 연결하는 경우는 중국의 일부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데 일부 저기 홈이 이렇게 있어도 연결하는 부분이 아니죠. 밑에도 홈이 있어야 되니까. 위에 뭐 홈이 있고 밑에 홈이 없으니까 이제 뭐 위에만 연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목간은 단독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죽간은 대부분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서책처럼 쭉 앞뒤로 연결해서 책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부분 죽간들 굉장히 고급스러운 뭐 역사를 쓰거나 아니면 중요한 문서를 쓰거나 할 땐 대부분 다 이렇게 죽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참 이후에 오니까 우리는 종이가 있을 때라도 필요한 물품꼴이니까 종이에 꼬리표를 붙여서 하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죽간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나무. 근데 이제 그 죽간과 목간은 원재료의 나무와 대나무인데 그죠? 서식지의 차이에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대나무가 나지 않는 지역에는 그 목간으로 죽간을 대신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사례가 드물다. 그죠? 네, 대나무가 최고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요 대나무와 죽간 사이 뭐냐? 요 살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나무는 이게 빼게 되면은 이게 기름기를 빼야 된다. 불로 구워서 기름기를 빼고 이렇게 건조시키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오래 가고 방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렇게 위해서 대부분 살청을 한다. 그러니까 요 살청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정은 죽간에만 있고 목간에는 없다. 요 살청, 그러니까 살청이라면 죽간을 만들고 정식적인 문서를 위해서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월지에서 나온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월지나 아니면 월성해자에서 나온 특징적 중에 하나가 유물은 목간입니다. 목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죽간이 있기 때문에 죽간과 목간을 비교해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간은 뭐 경주 박물관 가도 목간은 그대로 이렇게 쉽게 박물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셋째, 죽간과 목간이 출토된 장소도 죽간은 대부분 뭐 관청이나 아니면 무덤 속에서 대부분 많이 한다. 문서로 쓰다 보니까 죽간은 대부분 무덤에서 발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물터에서 발견된 죽간들은 실제 행정에 사용됐던 문서인 반면 무덤에서 출토된 죽간들은 실제 행정에서 사용된 문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죽간들, 무덤 속에 있는 죽간들은 아마 뭐 실질적인 행정보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기록들 이런 걸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목간은 다양한 지역에서 출토되었으며 해당 지역이나 중앙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행정에 사용됐던 거다. 그러니까 이제 목간은 실제 행정, 실무 행정에 사용됐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목간이에요. 목간. 그러니까 무슨 A라는 관청에서 무슨 B라는 관청에 보낸다. 내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누구에게 얼마 준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꼬리뼈 이렇게 따랑따랑 이렇게 이제 묶죠. 요즘 또 보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요즘 같으면 접착력이 좋으니까 종이에 붙여서 이렇게 딱 보내면 좋은데 옛날에는 그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꼬리표 같은 거 이렇게 홈 이렇게 하고 따랑따랑 묶어서 가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신안 해저 앞바다에도 해저 유물할 때도 중국에서 이렇게 어느 지역으로 갈 때, 일본으로 갈 때 보면은 이렇게 침몰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목간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왜? 그때는 벌써 이제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기가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물품들은 이렇게 거기에 꼬리 매서 있는 것이 그대로 이제 해저 유물에서 이렇게 목간이 주로 발견되죠. 아, 그런 거 보면은 물품의 꼬리표로 활용했구나. 그 내용도 대부분 다 사소하게 물품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어 있고, 특히 행정하게 이 문서를, 비밀 문서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생활 관련된 물품과 관련된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행정에 사용했던 그런 내용이라. 든지 목간은 역사 기록이나 행정 중요한 기록, 사마천에 사기 쓸 때 다 저런 부분들은 이제 목간에, 주간에 같은 데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편철관, 그러니까 이게 단독관, 이게 목간은 이게 단독을 쓰고, 주간은 이게 쭉 연결해서 쓴다는 그런 특징적인 차이 있고, 목간은 서적이나 기록용인 경우처럼 편철관을 사용한다. 목간은 이렇게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발견된 데가 없다. 그 다음에 해자, 우리가 제일 진짜 아쉬운, 우리나라 고고학에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월지 발굴할 때, 그게 이제 1970년대 되죠. 근데 국가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황룡사도 발굴하고, 천마총도 발굴하고, 황남대충도 발굴하고, 이때 당시에 국가적인 차원의 주도하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긴급한 속도로 발굴 조사해서 정말 월지를 밝혀낸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까지는 월지에 대한 구조물만 찾아내는 것이 이제, 만족을 했는데, 사실 그 뻘증 속에서는 정말로 많은 문화재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자료를 지금 아마 우리가 월지를 발굴했다라면 정말로 삼국사학의 역사만큼 수없이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 없이 다 이렇게 그냥 못 쓰는 거로 버려져 버렸죠. 그나마 보완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월성해자.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해서 월성해자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를 이제 보안에 가서 축적하는 부분인데, 그런 유기물질이죠. 그러니까 토기, 철기류와 같은 유물들은 흙 속에서도 쉽게 썩지 않고 긴 시간 보존된다. 이에 반해 씨앗, 나무 뼈로 만든 유물들은 흙에 매장되면 썩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모습을 밝혀내기 없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모습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우리가 버려지는 거죠. 사실 그게 보면은 정말 중요하죠. 씨앗, 나무 뼈 이런 부분들은 쉽지만은 이게 보존 처리라든지 과학적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라홍련, 가야지이 뭡니까? 그 발굴조사에서 쳤는지 가야지에 있던 거 뭡니까? 늪지에 있던 거 연꽃 씨앗을 발화시켜서 쫙 퍼져서, 그죠? 김해지에 가면은 아라꽃 홍련 축제를 합니다. 이제는 살구 씨앗 나면 살구 씨앗 캐서 뭡니까? 살구 열매 달리게 하는 그런 시대인데, 옛날에는 그걸 사실 우리가 살구 씨앗 발굴하다가 금부처 하나 아니면 기와 하나 문양 나오는 게 중요하지, 살구 씨앗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그만큼 수준이 못 따라갔던 시대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말 월지 발굴을 그때는 정말로 이렇게 했는 것이 정말 아쉬운 발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백제무형왕릉 독을 하다시피 했던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고고학의 가장 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백제무형왕릉과 경주의 월지 발굴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아쉬운. 근데 그것은 나중에 또 보완해야죠. 그걸 비판해서 반성해서 해야 됩니다. 신문은 뭡니까? 월성해자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뭡니까? 가시연꽃이야. 가시연꽃. 월성해자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가시연꽃이고, 물론 이외에도 살, 보리, 밀, 콩 등 곡물류, 복숭아 굉장히 다양하죠. 오늘날처럼 동일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것은 가시연꽃 씨앗이다. 아마 월성해자 늪지에 아마 가시연꽃이 이렇게 딱 봄 되면, 여름 피나요? 여름 사이에 이렇게 가시연꽃이 피어되면 정말 아름답죠. 가시연꽃. 이것도 언젠가 나중에 가시연꽃을 발화시켜서 아마 문화재연구소 아마 이 아마 시베를 연구 중에 있을 겁니다. 아마 언젠가는 이 가시연꽃 중에 하나가 숨겨갖고 쫙 벗으려면 또 경주에 가시연꽃 축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멀지 않은 시기에 만든. 그죠? 그럼 나무는 뭡니까? 참나무류가 가장 많았다.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해자에서는 참나무류가 가장 많았다. 그죠? 굴피나무, 울풀나무, 벚나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월성해자 유기물질을 발견하면 생태가 복원할 수 있죠. 그러면 옛날에 월성에 딱 봤을 때는 참나무가 가장 재질이 단단히 많이 썼고 옆에 느릅나무 무슨 생태 복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유물만 가지고는 이런 것을 찾아낼 수가 없지만 유기물질로 분석해서는 요즘은 생태까지 복원할 수 있다.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만 찾으면 뭡니까? 그때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먹었고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다 푼다. 옛날에 냄새 난다고 화장실 발굴도 안 했죠. 뭐 발굴합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화장실에 성분 분석 가서 다 분석합니다. 회충이 뭐 어떤 회충이 있었고 이런 것까지 다 이게 발견된다는 게 그게 이제 복원됩니다. 그죠? 요즘 미라도 맞습니다. 미라도 발견되면 다 엑스선 촬영해서 뭐 다 이렇게 하죠. 이 몇 시에 나이고 그다음에 무슨 질병 가지고 있었고 어떤 곡물을 섭취했고 뭐 질병 가족 질병 어떤 것이 있고 뭐 이빨에 그 치아에 마모를 보니까 뭐 양치질은 뭐 이렇게 뭐 나무를 씹어서 했고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의 분야가 정말로 많아요. 예전에는 땅마파고 그냥 유물만 가지고 이렇게 뭐 연구했죠. 이제는 자연과학자들이 굉장히 역사를 풍부하게 만들죠. 이 분야 전문이니까. 그리고 또 동물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멧돼지 종류. 근데 이런 멧돼지는 어떻습니까? 음식물 수습. 그러니까 이 멧돼지인데 이거를 직접 이렇게 가축을 사육했을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월성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멧돼지인데 그럼 멧돼지를 뭐 어떻게 수육했을까? 성분 분석하게 되면은 어떤가? 이건 곡물 섭취했던 멧돼지. 그러면 집에서 결국은 곡물 주고 사료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축의 사육 방법도 알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월성 해자에는 가장 나온 특징적인 유물은 목간이고, 그 다음에 참나무도 많이 나오고, 가시연꽃도 나오고, 많은 수량에는 멧돼지도 나왔다. 대부분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자료도 있습니다. 동물과 월지. 동물과 월지는 역시 뭡니까? 당나라의 태ек지, 그 다음에 고구려의 안악구, 백제 경남지.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하면서 문무왕이 만들죠. 그 문무왕 어떻습니까? 문무왕 백제도 가봤고 고구려도 가봤고 가봤으니까 야 고구려 왕궁도 봤을 거고 백제 왕궁도 봤을 거고 하니까 나 통일한 신라에도 어떻게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화려하게 홍보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마 다 이렇게 모델로 삼았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지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장대한 축대들은 어떤 고구려 성벽을 쌓는 기법 그대로 해서 고구려 성벽의 느낌이 나죠. 장대하죠. 이 맞은편의 굴곡진 부분들 어떻습니까? 백제의 곡선들이 아름다움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느 땅에? 신라 땅에. 신라 땅에 고구려의 건축 기법과 백제의 건축 기법을 모읍니다. 황룡사 터에 뭡니까? 가람의 배치는 고구려 배치. 그죠? 뭐 1탑 3금 3탑 1금당 스타일, 뭐 3금당 1탑 고구려 스타일, 또는 뭐 백제의 아비 장인 데려와서 기술 받고 신라의 김영춘이 200명의 장인을 데리고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통합과 표현이고,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하면서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합친 융화되는 거죠. 문물을 받아들이고 사람만 인적자만 모은다 했으면 그것이 그 뭡니까 포괄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문화도 받아들이고 기술도 받아들이고 해서 융화돼서 새로운 변화 발전이 되는 거죠. 그죠? 장대한 축대. 위에서 이제 그 월지가 있는데 월지를 보기 한눈에 딱 보게 되면은 아마 이 건물이 위치가 가장 좋으니까 이 건물이 위치가 이제 여기죠. 여기 제일 좋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임해전 임할 임자. 그러니까 그 정각 그 앞에 임해 바다 앞에 있는 정각 이미지죠. 바다 앞에 있는 정각을 이미지인데 아마 여기에 수없이 많은 중에 아마 가장 위치가 좋을 것이 아마 여기에 이미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또 이렇게 제일 중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지 않듯이 이제 이것을 한 곳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이렇게 한국에서 보지 않는데 다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넓다라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들 여기에 뭐 중국의 무산 12봉 역할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그 사상만 가지고 이렇게 월지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불교적인 사상, 도교적인 사상, 또 뭐 유교적인 사상 모든 것이 합축되어서 아마 이렇게 조성됐을 거고 이러한 어떤 월지의 조경수는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죠. 이 바닥 전체 뭡니까? 물의 흐름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바닥에 회를 까면 회를 까고 바닷가 조약들로서 바다 느낌이 들게 하죠. 그리고 세 개의 섬을, 그죠? 세 개의 섬을 대도, 소도, 중도 이게 흙의 섬을 세 개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인공산, 그죠? 만들기도 하죠. 건축물도. 그리고 월지란 이름,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안압지라 불렀는데 월지란 이름은 2011년부터는 그죠? 10년 전부터는 이제 안압지가 공식적으로 이제 월지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월지로 안압지로 불렸냐면 보게 되면 안압지에 대한 최초의 이름은 조선초 김시습의 1470경에 안아지라고 불린 것으로 시작했다. 안아지가 우리가 발음해서 아마 안압지고 그 이후에 아마 압지, 그죠? 오리 앞자, 기레기 안자
그죠? 앞지 또는 안지. 그래서 또 그 읍성의 동쪽에 있습니다. 동호. 이런 식으로 불러왔습니다. 아마 김시습의 아마 처음에 아나 지구지라는 시 구절서에서 따왔기 때문에 아마 신라가 폐망하고 그 화려했던 연못이 무너지니까 결국 뭡니까? 그 연못에 모이는 것은 기러기와 오리이기 때문에 아마 기러기 안자, 오리 앞자. 그래서 연못짓에서 안압지라고 아마 조선시대에 김시습이 붙였고 그 이후에 아마 이렇게 기러기가 많이 모인 연못이 돼서 안압지였는데 아마 월성이 그죠? 월성에 인접했기 때문에 월지라고 표죠.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월지면은 월성 안에 있는 성이 월지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월성 안에도 아직까지 발굴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게 지중 레이더 탐사로 거대한 연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월지일지 아닐지는 추후에 봐야 되지만 그래도 월성과 대비되게 월성이 만들었던 동국 새로 신월성을 만들면서 아마 국내에 그죠? 땅을 크게 연못을 팠다라고 봤을 때 아마 월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월지라고 이름이 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월지로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 이름 역시 언젠가 또 바뀔 수도 모릅니다. 시대별로. 월지, 그죠? 공건지. 그래서 뭡니까? 그 월지를 만드는 조경은 뭡니까? 유교, 불교, 선교 외에도 은일사상, 음양오해사 등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복합적으로 이렇게 모였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불교에서는 연꽃을 그죠? 불교에서는 극락의 꽃이고 유학자에게는 군자의 꽃이고 도교에서는 신선의 꽃이듯이 그죠? 꽃 하나를 봐도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아마 어떤 하나의 도교 사상만 가지고 월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다. 왜? 불교 시대에 불교 전성기 시대에 도교 사상만으로 이렇게 거대한 그 국문지 조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수정해야 될 것이 이제 주령구란다. 요즘 경주에 주령구빵, 주령구 이렇게 대부분 하는데 이게 주령구라는 명칭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 주사위를 돌려서 그걸 놀이라는 게 아니고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벌칙 받은 사람이 그것을 굴렸을 때 그 나온 걸 가지고 벌칙을 받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주령이라는 것은 그 노는 연회의 그 통칭을 주령이라기 때문에 이 주령구라고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여기 나중에 제가 낸 원고에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주령이라는 것은 중국의 술자리에서 연회에 흥을 더하기 위해 정한 규칙을 술 마시는 규칙. 요즘도 젊은 학생들 규칙 많이 씁니다. 술 마실 때 그죠? 007 뻥 하나요. 007 뻥 해갖고 규칙 정해갖고 술을 이렇게 마시게 하듯이 그때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007 뻥에서 졌는 사람이 뭡니까? 독을 가지고 돌려서 그 벌칙을 받는 그런 역할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령이라는 중국 술자리 연호에서 흥행을 더하기 위해 정한 술을 마치는 규칙이다. 그러니까 술을 마치는 규칙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령구라기보다는 14면 목재 주사위로 부르는 게 제일 좋다. 이것도 아직 잠정적인 14면 14면이니까 목재 주사위로 부르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안압지 출도 주사위 이게 제일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겠죠. 14면이 다양하게 있고 원고에 있습니다. 그죠? 세자를 한꺼번에 마시기. 세자는 원샷도 아니고 쓰리자는 한꺼번에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죠? 벌칙. 소리 줄치기, 여러 사람 코 때리기. 신라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고통을 주는 거, 그다음 즐겁게 하는 거, 위트 있게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죠. 왕성을 지키는 강문천. 5분 남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월성을 지켜줬던 가장층이 해자기도 하고 자연 해자기도 하고 그 다리에 수없이 많은 있습니다. 지금 문천이라 합니다. 그죠? 문천이라 하기도 하고 남천은 이제 신라시대 이름이 문천이죠.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월정교도 있고 일정교도 있고 여러 다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해설사들이 이제 오해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원효와 요석궁의 기로는 문천입니다. 월정교가 아니죠. 이 월정교는 그 원효 스님 100년 이후에 나타난 다리이기 때문에 그 러브 스토리가 될 수 없고 요 밑에 요 밑에 뭐냐면 바로 14m 밑에 이거 10여 미터 밑에 뭐냐면 똑같이 이 다리가 만들어진 똑같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요렇게 나무 목재형 다리로 나온 부분들이 이렇게 7개가 쪼르륵 있어서 이렇게 월정교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정교 바로 붙어서 나오는 이 목교가 아마 문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삼국 사기 기록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문천교, 요석공주와 관련된 원효와 관련된 다리고요. 근데 문천교를 또 유결합니다. 느릅나무 유자를 써서 느릅나무로 만드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수정 분석해 보니까 느릅나무가 아니고 잣나무라는 느릅나무가 아닌 잣나무로 있다. 그래서 아마 다리는
교정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 그 누가 다니는지 알아서 이름도 바르게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일단은 문천교라 하기도 하고 유교라 하는데 일단은 유교 같으면은 글자처럼면은 그 뭐 느릅나무였는데 잣나무라는 거.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천교는 궁궐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 다리가 굉장히 컸는데 거기서 원효가 떨어졌다는 거 보니까 넓은 다리면서도 그냥 높지 않았던 다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다칠 만큼의 높이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월중 같은 데 떨어지면 다리 부서집니다. 떨어지면 다리 부서집니다. 그죠? 그리고 원효가 요술궁을 다녔죠. 원효가 요술궁 재밌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다 됐네. 원효 공주를 마셨는데 나중에 현장에 쓰자. 그러니까 원효가 왜냐하면 요속 어떤 요금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효가 요속 공주를 만날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태종무열왕이 원효가 길거리에서 부르는 노래를 전해 들었다는 사실에 의하면 태종무열왕이 왕위에 있었던 654년에서 661년 초에 죽으니까 그죠? 태종무열왕이 그러니까 654년 600 실질적인 기간 7년간의 아마 사이가 있었을 것이고 요때 요속공주의 남편 김훈이 뭡니까 백제 조선성 전투에서 655년에 이렇게 전사합니다. 그죠? 이게 전사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실이죠. 전사를 하고 이를 감안하면 원효의 나이가 이때가 38에서 43살입니다. 그리고 아마 654년이 원효가 38살이니까 김용문이 655년에 뭡니까 원효 스님은 39세입니다. 그죠? 근데 39세에 남편이 돌아갔다고 해서 바로 결혼하기 그렇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죠. 내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그죠? 변심을 하다니. 근데 요즘은 뭡니까? 화장실에 가서 웃었다. 이렇게 얻어야죠. 그러니까, 아마, 39에 아마 이렇게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마 40세 정도에 43세 사이에, 요 사이에 아마 원효 스님이 아마 요술공주를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고, 그럼 이제, 원효가 그 해골 바가지에 물을 먹고 깨달음을, 그죠? 오도, 깨달음 어떤, 순간을 보통 표현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그 자장 스님에게 도당 유학을 했던 그죠? 그때 요때가 이제 그 661년이라서 어떤 사람 대부분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가죠. 원효가 깨달음을 이렇게 얻고 중국 당나라 유학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에 아마 요술공주를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당나라 유학 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요술공주를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실적인 이게 수도를 보게 되면은, 역사 기록에는 이게 결혼한 이후에 수치가 되지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아마, 깨달음을 이렇게 얻기 전에 아마 결혼하고, 나중에 무예죠. 끄리끼 있다. 끄림직하다. 끄림직하다. 그러니까 끄림직한 게 하나도 없다. 그죠? 내가 뭘 해도 끄림직한 게 없다. 그게 무예사상이다. 무예사상. 원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예사상. 내가 뭘 만나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나는 왕실에 갔을 때는 우아하게 왕실의 법도를 그죠? 일반 대중이 갔을 때 대중의 법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죠. 무예. 요술궁에 흘러던 공주는 무열왕의 둘째 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열왕의 첫째 딸은 아마 보게 되면 아마 갑천 대야성에 있었던 고타수라, 그죠? 고타소랑으로 죽었을 것이고 아마 요속공주는 요속궁에 있던 둘째 딸이고 셋째 딸은 누구냐라면은 이렇게 그 김유신의 부인, 그죠? 지소 부인이 셋째 딸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요속공주는 무열왕의 아마 둘째 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딸은 합천 대야성에서 그죠? 남편과 함께 이렇게 백제 윤충장군에게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봅니다. 이게 맏딸인 둘째 딸인지 모르겠지만 셋째 딸은 어차피 김유신에게 시집을 갔던 지소부인. 오늘 일부 쭉 했죠. 골프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무열왕 즉위 655년에 자기의 셋째 공주를 김유신에게 시집 보냈다. 같은 무렵에 원효는 공주와 인연을 맺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무열왕이 통일을 하기 직전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 660년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하기 5년 전부터 뭡니까? 정치가 진짜 춘추 태종 무열왕에게는 군사력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제 천남 김유신을 만나고 또 사상가 원효와 끈끈하게 맺어서 아마 삼국통일을 이루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죠?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원효는 뭡니까? 정든 고향을 떠났던 어린 구도자 서당의 모습. 원효 스님의 이름이 서당입니다. 서당의 어린 모습의 출세였다면 요술궁에서 봄날 꾸고 있던 40대 초반의 원효의 모습은 승려는 또 한 번의 올가미를 풀고 보살로 거듭난 출세. 그러니까 출세하면 하죠. 머리 깎고 일반 사람 출세하면 했다가
다시 승리해서 다시 어떻게? 그 깨림직한 거 없이, 끊기 없이 다시 출세합니다. 그러니까 출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가 되는 것은 그 출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출가를 하고, 출세죠. 그러니까 출세를 하고 또 다시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출세를 했기 때문에 출세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높여버린 거죠. 예. 출세했다는 사람이죠. 그러고 원효가 했던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원효가 환속당한 신라 사회는 전제 교수, 그러니까 원효가 있었던 시대 언제냐? 통일되기 전이죠. 진짜 완전 통일의 시대. 신라가 진짜 위급합니다. 그죠? 위급하죠. 선덕이랑 진도양이 때 다 나라를 백제 바뀌고 고려 압박받고 드디어 삼국통일을 위해서 자기가 50의 거구를 들고 당나라에 가서 이렇게 당태종을 만나서 국을 할 때, 그죠? 그런 어떤 할 때 신라 사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효용도를 수했죠. 그러니까 그 삼국사 기록이죠. 노약자나 과부가 이거 삼국 유산가요? 이거 밑에 줄을 지어버려갖고. 아마 스님 온 거에 있을 건데. 노약자나 과부가 굴량을 운반하고 어린아이들이 농사 지으며 누에 치는 아낙네는 뽕딸 시기를 잃고 농부는 밥 갈 때를 잃었다. 줄임배를 채우고 풀뿌리는 오히려 부족했고 질병에 휩싸여 가는가 하면 전사지 100그릇은 들판에 나는겠다. 전사지 100그릇은 그죠? 들판에 있다. 이것은 삼국사에게 보이는 7세기 중반 원효가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거친 광야에 씨를 뿌리고 갈 것인가? 누가 지친 이들의 마음을 쉬게 하고 스사람 마음의 밭을 이룰 것인가? 원효는 바람 부는 세상의 거리로 생내봉사가 전개된 새 속의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새벽 불빛이 원효입니다. 새벽의 불빛 원효. 그래서 아마 이 어려운 시국에 뭔가 대중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자장처럼 어떤 고승처럼 이렇게 불교의 진리를 정말로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 불교의 성구, 대중들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원효 사상이에요. 원효는 나중에 혈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혈사에 살고 이 보문단지 덕동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사계 때 철총의 집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밀어보면 원효의 세 식구는 가까이 왕래했다. 원효가 승리되고 파괴했다고 해서 그죠? 가족을 멀리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기록을 보게 되면 다 가까이서 서로 왕래하고 살았다. 그리고 그 아들 뭐죠? 설총은 아버지의 유해를 갈아서 뭡니까? 흙으로 상을 만들어서 분황사에 놓는데 이런 스님이 뭡니까? 늘상 이렇게 경산에서 경주 왔을 때 그 고개 돌리는 원효 소상이 있었다라고 삼국상이 있었죠. 부자지간에 정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같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제 원효는 제가와 출가 어느 편에도 치우치 않았던 것 같다. 환 속에서 새 속에 살되 새 속에 멀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가족들을 돌보지도 않은 것도 아니었다. 금강산맥 경론에서 출가와 제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원효의 출가의 환속을 이해한 중입니다. 원효는 출가하든지 가족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구별하지 않고 본인의 선행을 하고 진리를 닦으라는 말이고 이러한 원효의 모습을 기록한 이런 군인 인각사에서 삼유사를 마무리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지 모르겠죠. 이런 스님도 굉장히 큰 효자죠. 그러니까 인각사에서 어머니 모시고 거기서 평생을 모시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도 가족을 불리지 않고 이런 스님도 아마 이 원효 스님의 일대기를 쓰면서 그죠? 그러한 감동에서 아마 삼유사를 마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는 이렇게 아마 답사인데 아마 이게 집행부에서 아마 연락을 드릴 겁니다. 가급적이면 아마 첫날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9시쯤에서 12시 정도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첫 번째 답사를 해보고 좋으면 그 다음에 하루를 통째로 하든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한번 문자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